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계속 춥죠. 어, 포항의 일일문화 아카데미 회원들, 그 다음에 울산의 울산문화 아카데미 회원들, 경주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서울문화 아카데미 회원들 다 잘 계시죠. 어, 오늘은 이제 그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는 일본의 그 버블 경제가 어떻게 발생됐으며, 어떻게 붕괴됐는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베가 어떤 경제 정책을 썼는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버블이 발생되면은 돈이 넘쳐나요. 그 돈이 넘쳐나면은 그 돈을 쓰는데 전부 다 욕망을 해소하는 데 쓰거든요. 근데 욕망 해소하는 데 쓰는데 대개 다 이제 좋은 데 쓰기보다는 나쁜 데 많이 써요. 그래 되면은 온 사회가 혼돈스러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에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욕망과 혼돈의 사회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일본의 버블이 어떻게 발생됐는가 이것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공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이 1945년에 해소가 되는데 그때 이 정책을 좀 잘못 썼어요. 원래 대공황이 발생되면은 그 이제 버블이 발생된 거거든요. 버블을 꺼질 때 갑자기 탁 꺼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블 꺼질 때는 서서히 버블을 꺼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는 원래 돈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때 돈을 많이 풀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사입니다. 금리 인사하면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을 팍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 대공황은 1945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버블 붕괴를 꺼질 때 갑자기 팍 꺼뜨렸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공황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버블 붕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의 경제 위기가 30년 계속된 이유는 바로 버블을 갑자기 팍 꺼뜨린 거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린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절대로 그 긴축 정책, 그러니까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고 금리도 2023년까지는 아마도 금리를 안 올릴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대공황하고 일본의 경제 위기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긴축 정책은 잘 안 할 것이고 계속 돈 찍어서 뿌릴 것이고 금리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대공황과 브레튼 우드 체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대공황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브레튼 우즈에서 합의했는데 그 합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축통화가 이제 원칙은 뭔가 하면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져오면은 금 1온스 28.35g을 주겠다 하는 체제가 뭔가 하면요.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전쟁, 즉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때 달러를 팍 찍어요. 찍으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야, 지금 미국이 금이 얼마 없을 텐데 저렇게 돈을 막 찍으면은 과연 달러 가지고 왔을 때 바꿔줄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돈을 가져갑니다. 달러 가지고 와서 금 바꿔달라고 하니까 미국이 1971년도에 닉슨이 못 바꿔주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달러를 가져가도 금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찍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유값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으니까 수유값도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동 산유국에서 석유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석유값을 올리기 시작해요. 석유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배럴에 $2이던 석유값이 1차 때는 12달러 정도 되고 2차 식후 때는 $3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닉슨 대통령이 재선해야 돼요. 재선하려 그러면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재선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닉슨이 연준 의장, 자기 친구요, 아스 번스한테, 야, 물가, 금리를 좀 낮춰라. 이번에 트럼프도 계속 그랬죠. 트럼프도 연준 보고 금리 낮춰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재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닉슨도 마찬가지로 금리 낮춰라는데 물가가 한번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아스 번스가 물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뭔가 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돈이 넘쳐나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부 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는데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는데 요걸 인플레이션에서 빼버렸거든요. 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금리를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닉슨이 재선되긴 됐죠. 됐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요. 얼마나 올라가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20%까지 됐습니다. 20%까지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해야죠. 금리 인상하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연준 의장의 폴 볼커가 등장해요. 폴 볼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리를 19%까지 올려버립니다. 여기 보면 이때가 언제가 하면요. 1980년대 초에 금리를 19%까지 올려버립니다. 금리가 10%까지 올라가면은 기업체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의 40%가 파산하게 돼요. 그럼 제조업체가 이제 이게 디트로이트인데 그 하려 했던 디트로이트가 폐허가 됐습니다. 미국의 공업단지가 폐허화가 돼요. 그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은 죽습니다. 죽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부 다 독일과 일본으로 가게 돼요. 독일과 일본으로 가서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으로 급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의 무역 흑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1980년대 이후인데 무역 흑자가 1년에 1,000억 불 혹은 1,500불씩 무역 흑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엄청난 무역 격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일본을 봐서는 이게 이제 잘 되고 미국은 완전히 망이 됐거든요. 근데 미국은 항상 양털 깎기라는 걸 해요. 양털 깎기. 그 양털 깎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원래 그 양털 깎기는 중국에 승흥빈이라는 사람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 안에 미국의 양털 깎기의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국이 이제 원래 양이라는 거는 양털이 다 길면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양털을 다 깎거든요. 양털을 깎을 때 이제 깎는 겁니다. 깎는데 되게 이제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소련이나 일본 이런 나라, 중국 이런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완전히 양털 깎듯이 경제를 완전히 피폐시켜 버리게 돼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방법이 처음에는 미국이 완화 정책을 씁니다. 금리 완화 정책 써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를 내립니다. 얼마 내리는가 하면은 5%이던 것을 0.25%로 내렸어요. 내리고 돈을 막 찍어서 뿌립니다. 얼마나 뿌렸는가 하면요. 2.9조 달러, 약 3조 달러를 돈을 뿌렸어요. 이 돈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발행한 본원 통화가 4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요번에 찍은 돈이 3조 달러 찍은 거예요.
엄청난 통화평창이죠. 그러니까 돈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요.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금리 인하, 우리도 했죠. 우리도 지금 금리가 얼마인가 하면 0.5%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돈이 넘쳐나니까 미국 돈이 어디로 와요? 어디로 오는가 하면 우리나라까지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와서 주식 막 사잖아요. 주식 막 사니까 2200이었던 주가지수가 거의 2800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그 이유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국이 돈을 막 푼다는 거예요. 막 푸니까 우리나라까지 돈이 넘어와서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확 뛰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 실물 경제는 엉망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가요. 소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 거는 금리가 낮고 돈을 확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양털이 다 자란 거예요. 금리 낮추고 통화 돈 뿌리면은 이게 양털이 다 자란 겁니다. 양털이 자라면은 양털 깎기를 해야죠. 양털 깎기 하는데 양털 깎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국이 자,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됐다. 그러면 금리를 싹 올려요. 금리를 싹 올리는데 대체로 미국 금리 올릴 때 보면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요. 0.25%에서 대체로 0.5%까지 올려요. 0.5가 아니고 5%. 5%인데 이 5% 정도 되어야 연준이 금리 정책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만약에 우리 기준금리를 5% 올리면은 대출 금리는 7% 돼요. 7% 되면은 서울에 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20억인데 대출 한 10억 빌렸다 합시다. 지금은 뭐 20%밖에 안 되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 전에는 한 50%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은 뭐 2, 3% 정도 때는 그냥 건들 수 있는데 7%가 되면요. 이게 이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집을 팔라 그래요. 집을 팔라 그러면 집값이 폭락합니다. 폭락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본의 버블 붕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주식 폭락하고 그다음에 집값 폭락하면은 이 버블 붕괴와 같이 돼서 대공황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5% 올리더라도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5%못 올린다. 우리는 우리 0.5%잖아요. 0.5%인데 우리 2%만 올릴게. 그럼 3%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3% 차이가 나면은 돈은 눈을 반짝반짝 빛냅니다. 빛내면서 돈 드는 대로 찾아가요. 그러면 2%가 이거 문제 있다. 5%짜리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금들이 미국으로 가게 돼요. 얼마나 가느냐? 만약에 최고로 많이 가면 얼마나 가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200조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 지수가 2,800으로 2,770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200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약 40% 조금 덜 돼요.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200조에 40%가 되면은 800조가 돼요. 800조를 달러로 8,800조 800조가 되는데 달러로 환산하면은 8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 8천억 달러가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달러를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얼마인가 하면 4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천억 달러는 못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외환위기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외환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반드시 올려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 반드시 낮춰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경제 주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미국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세계 각국이 다 똑같아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따라 안 움직이면은 전부 다 외환 위기가 발생돼요. 근데 미국 따라 안 움직여도 되는 나라가, 경제 주권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군가 하면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금리 올리든 말든 북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런 나라가 있고, 그 북한은 못 살잖아요. 못 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란도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리든 말든 이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 그 근무하는 것도 미국이 금리 올리든 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요, 거지 같은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을,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 터키 마찬가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걔도 경주권 가지려고 미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하니까 터키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 아십니까? 30%까지 금리를 올렸었어요. 지금 좀 낮췄지만은.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미국대로 안 하면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국이 금리 완화할 때, 금리 인하할 때 일본도 금리 인하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똑같이 금리 인상하다가 버블이 파괴된 겁니다.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왔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경제 완화를 할 때 같이 경제 완화해서 버블이 생겼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때 잘 대처해야 버블 붕괴가 안 돼요.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버블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아주 기묘한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코로나 이후의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인데 코로나 이후에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볼까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숫자를 보면은 중국이 2020년 1, 4분기 때는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요. 근데 2, 4분기 때는 3.2% 플러스 성장이요. 세계 각국이 2, 4분기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이요. 유럽은 전부 다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10% 이상 성장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2, 3분기 때 거의 한 마이너스 30%죠. 근데 이제 각국 나라마다 성장률 개선하는 방법이 틀려요. 미국이 마이너스 30%를 하는 거는 2, 4분기처럼 전부 다 그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30%라는 얘기고, 실제는 2, 3분기만 그러니까 그걸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8% 이래 되는 겁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8%. 예.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일본도 마이너스, 전 세계가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플러스 3.2%예요. 3, 4분기 플러스 약 5%. 그 다음에 4, 4분기도 아마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022년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요, 중국은 플러스 2%로 추정돼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현재 마이너스 1.1% 성장률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무역 흑자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현재 무역 흑자가요, 한 달에 600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나요. 우리는 1년에 겨우 600억 달러 흑자 나는데 중국은 한 달에 600억 달러 흑자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제가 완전히 묶여 있어요. 중국이 무역 흑자 많이 나면 우리도 무역 흑자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가 11월 달 경제 무역 흑자가 많이 납니다.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위안화하고 원화하고는 묶여 있어요. 원화가 지금 1250원 가다가 지금 1100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절상됐습니다. 이게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이 절상되면은 우리도 절상되고, 중국이 절하되면 우리도 절하돼요. 중국도 원래 6.9, 6.8, 6.9, 7.0까지 1달러에 그래 되는 게 지금은 6.5, 6.까지 내려왔거든요. 절상됐습니다. 왜요? 경제 상황이 좋을 거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 미국에서 달러가 우리나라를 막 넘어오듯이 중국에서 달러가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국의 주가 문제입니다. 주가인데 이 중국 주가를 잘 보면요. 여기 2007년쯤 되면 이게 주가가 6천까지 올라가요. 이게 그 전에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는 1000이던 게 1년 만에 6배 올라가. 그 뒤에 주가가 팍 떨어져 가지고요. 2010년, 2012년쯤 되면 이게 2000m 떨어져. 그러다가 2015년쯤 되면 또 5천까지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또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3,300 주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잘못하면 중국 기업이 쓰러집니다. 그 당시 2007, 8년에 기업 부채가 얼마인가 하면 170%예요. 세계에서 제일 기업 부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거 기업 부채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렇지. 주가를 띄우자. 이 주가를 팍 띄웁니다.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6배로 팍 띄워요. 띄고 난 뒤에 주가가 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중국 사람, 농사 짓는 중국 사람도 전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농사 안 짓고 주식만 들떠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투자의 80%가 전부 다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인데, 자, 중국은 찬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기업체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끌어들여서 그때 아마 한 170%에서 150%로 낮추니까 주식 물량이 왕창 늘어나니까 주식이 폭락한 겁니다. 폭락해서 얼마나 폭락했느냐? 2000m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식했던 사람들 뭐가 돼요?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데 기업체는요? 기업체는 돈 벌었지.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기업 부채를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떠넘긴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주식시장은 요 기업체 운영하는 놈들이 자꾸만 주식 발행해가지고 돈을 주머니에 넣는 바람에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미국은 거꾸로요. 미국은 이제 주주 중심의 운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주한테 이익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팍 올라가. 근데 중국은 안 그래. 근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이 코로나19 때 주식이 3천 전후였거든요. 근데 경제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양털 깎기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털 깎기에 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버블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버블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자산이나 주식에 버블을 발생시키는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탁 올리잖아요. 올리면 그 나라 경제 파산됩니다. 중국도 그걸 굉장히 겁내요. 굉장히 겁내기 때문에 아마도 주식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아마 한 달 전에 그 마윈이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가 알리바바잖아요.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회사요. 우리나라 같으면 쿠팡 물류회사죠. 그죠? 쿠팡. 근데 이제 중국은 알리바바요. 이 알리바바가 엄청난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인데 마윈이 그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IPO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새로 상장시키려고 그래요. 새로 이제 우리도 유상 주식 새로 이제 주식 상장시키면은 주가가 뛸 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모 주식에 돈 막 쓸어 넣잖아요. 뭐 쓸어 넣어 가지고 뭐 이게 한 100배 정도 했는데 한 주밖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주식 시장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죠? 확 쏠리면은 주식이 어떻게 돼요? 주가 전체가 팍 올라가요. 그러면 중국으로 봐서는 야, 이게 버블 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알리바바 계열사 요거 엔터파이낸셜 상장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제 신문에 난 거는 뭐라 나는가 하면 마윈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공산당 간부를 깠다. 공산당 간부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깠다. 가지고 그
보복 조치로 상장 취소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더 큰 이유는 미국이 3년 뒤에는 반드시 양털 깎기를 할 것이다. 양털 깎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 버블을 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산에도 버블을 못 끼게 해요. 자산에도 버블을 못 끼게 하려고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중국은 금리 인하수는 잘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지급준비율에 손을 댑니다. 나 지급준비를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걸 손대 가지고 금리를 안 올리면서 돈을 빨아들여요. 돈을 빨아들이면 긴축이죠. 긴축하면은요, 돈이 빨아들이면은 이게 그 기업체가 돈 구하기 어렵잖아요. 돈 구하기 어려우니까 파산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현재 국유 기업체가 파산한 경우가 자꾸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이 칭화윤이라는 건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해서 그 대표적 주자가 칭화윤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회사인데 이게 트리플 A라는 신용등급,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진 칭화윤이가 갑자기 디폴트 선언했어요. 우리 빚 못 갚겠다. 배째라. 이렇게 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현재 중국은 긴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3년 뒤에 분명히 미국은 양털 깎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중국의 정책이 아주 차원 높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양털 깎기는 언제 하는가 하면요. 미국의 GDP의 40% 선에서 양털 깎기를 해요. 처음에 소련이 40% 됐을 때 양털 깎기를 해버립니다. 그래 망했죠. 그 다음 일본입니다. 일본도 미국 GDP의 40% 선이 됐을 때 양털 깎기를 탁 해서 일본 망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도 40%대의 양털 깎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가 하면요. 2010년 전후입니다. 근데 2010년 전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게 대공황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앞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양털 깎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나중에 오바마 정권 때부터 양털 깎기에 들어가서 트럼프 때 양털을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때 중국의 GDP가요, 미국 GDP의 70%가 돼버렸습니다. 70%가 되니까 이거는 아무리 때려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아마도 양털 깎기는 트럼프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양털 깎기 성공하려면은 아마도 3년 뒤에 미국이 금리를 쫙 올리면은 이제 중국은 양털 깎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그 대책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러면은 일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털 깎기를 당했는가 한번 볼까요? 처음에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비극이지만은 일본으로 봐서는 이거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하면요. 엄청난 물자가 들어갑니다. 군수물자가 들어가는데 이 군수물자를 미국이 어디서 공급하는가 하면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모든 물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1954년부터 1955년부터 경제가 급성장해요. 이 도표보면은 엄청난 성장을 하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해요. 연평균 9.1%씩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돼요. 자, 이게 한국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9년도에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오르니까 미국이 19%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게 19% 금리 인상했거든요. 이때 금리 인상하니까 미국의 모든 공장지대가 폐허가 될 정도로 모든 제조업은 일본과 독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의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얼마나 발전하는가 하면은 일본에 자동차 만들었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전기 제품 대박, 반도체 대박, 조선업 대박,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환율을 조작해요. 환율이란 좀 복잡하지만 반드시 금융에서는 환율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환율이라는 게 원래 일본은 1974년 이전에는요 고정환율제가 돼가지고 1불에 308엔을 했어요. 308엔 했는데 나중에 변동환율제로 바뀌어가지고 1960년대부터 1985년까지는 이게 1불에 250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엔 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환율을 조작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환율이 절상된다 그러는 건 무슨 소린가 하면 환율이 1불에 250엔인데 절상된다는 얘기는 1불에 120엔. 왜 절상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우리 1불의 환율이 얼마인가 하면요 800원이었어요. 800원인데 IMF 터지니까 최고로 올라간 게 1불에 얼마까지? 2,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2,000원까지. 2,000원까지 올라가면 이걸 뭐라는가 하면요 절하라 그래요. 절하. 원화 가치 떨어진 거 아니에요. 1불에 2,000원 가면. 그 다음에 지금은 달러가 막 들어오니까 1,250원 가던 게 1,100원 이하로 떨어졌죠. 이걸 절상이라 그래요. 절상. 절상하면은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돼. 우리 만약에 절상하면은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잘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1불에 1,000달러입니다. 1불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내가 이제 독일에 벤츠 살라 그래요. 벤츠 살라 그러는데 한 1,000달러 할 때 1억 원 가요. 벤츠도 1억 원 가는 거 보통이잖아요. 그죠? 1억 원 가는데 이게 1달러에 500원을 했어요. 500원. 1,000원에서 500원 됐어요. 500원 되면은 벤츠 값이 얼마 되는가 하면요. 5천만 원 돼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절상이 되면은 수입하기 참 좋습니다. 반대로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돼요. 아시겠죠? 요 관계를 꼭 알아야 됩니다. 절상이 되면은 수입하기는 좋고 수출하기는 어렵다. 절하가 되면 수출하기는 좋고 수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250배는요, 이 엔화가 굉장히 절하된 거요. 절하됐으니까 수출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막 수출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합니다. 막 하니까 또 가성비도 좋아요.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차 만드는가 하면 이런 차, 링컨 컨티넨탈. 멋있죠? 엄청나게 큰 차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기름값 올라가면 이런 차 못 써요. 차라리 기름값 올라가면 어떤 차가 좋은가 하면 소형차, 일본이 만든 소형차, 도요타가 만든 크라운차 히트를 칩니다. 히트를 치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가요, 점유율이 50%나 돼. 50% 되니까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다 망해버립니다. 포드 자동차 뭔가 다 망해요. 망하니까 왜 망했어요? 일본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반일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도요타 차 갖다 놓고 막 두들겨 패. 깨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이 정도로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니, 토요타, 캐논, 혼다, 이런 이 전자제품 만들었다고 하면 날개도 진지 팔려요. 왜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가격도 싸요. 환율도 절하가 돼가지고 수출하기도 엄청 좋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물밀듯이 수출하니까 일본은 엄청난 무역 흑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반대로 엄청난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 하나, 하와이의 토지의 10%를 미국이 사버려. 인구의 20%가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하와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은 전부 다 일본 나라 될 것이다. 이거 태평양 전쟁 때 원래 하와이 진주만 폭격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2의 진주만 폭격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일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도체 문제인데요. 반도체 문제인데, 일본이 반도체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 반도체라는 거는 돈하고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돈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본 정부가 자꾸 밀어줍니다. 밀어줘가지고 반도체를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미국에다가 수출하는데 덤핑을 쳐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미국이 반도체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원래 디램 하나가 $10라 그러면은 미국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에 팔아요. $1에 팔면은 미국 반도체 다 죽습니다. 미국 반도체 죽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덤핑 제소를 하는데, 이게 언제가 하면요, 1983년입니다. 반도체 제소를 확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보복관세 100% 딱 때립니다. 100%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수출도 몇 프로 이상 안 돼.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야, 너 일본, 미국 제품 반드시 20% 이상 수입해. 이렇게 강제 조항까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일 반도체 갈등이요, 1983년도 시작돼가지고 1996년도 가야 끝이 나요. 이 반도체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요걸 누가 딱 보는가 하면요, 요걸 그 당시에 일본에 가 있던 이병철 회장님이 그걸 딱 봐요. 찬스. 우리나라의 굉장한 찬스다. 우리나라는 재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흙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실리콘 흙가지고 만드니까, 야, 흙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 우리 반도체 산업 하겠다 딱 선언합니다. 언제요? 요때 1983년도 선언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왜 웃었는가 하면은, 반도체 산업이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요, 기술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은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이거 중국 예를 들어도 똑같아요. 중국이 2019년도에 원유 수입이 한 2천억 달러 돼요. 반도체 수입이 3,0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석유보다가 1.5배나 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중국으로 봐서는 석유보다 더 중요해. 중요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반도체를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 아마 2012년쯤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굴기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주고 미국의 인재를 뽑아와요. 뽑아오고 우리나라한테 인재를 막 훔쳐가.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칭하 윤희가 중심된 거예요. 칭하윤이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왜요? 돈은 있어요. 근데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기술자가 원래 한 30만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중국은 한 3만 명밖에 안 된대. 그 핵심 만드는 기술자가요. 이 실패한 겁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병철 회장이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었지. 웃었는데 이걸 성공시켜요.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고 기술자는 대체로 일본서 데려옵니다. 원래 이병철 회장이 일본 통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자가 데려와가지고 반도체를 성공시켜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그 GDP의 20%가 반도체가 차지해요. 만약에 이거 이병철 회장님이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갈등 와중에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성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미국이 안 보니까 일본이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나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네? 엄청난 적자네? 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플라자 호텔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 옆에 있어요. 그 플라자 호텔로
각국의 재무장관을 5개국 G5, 5개국의 재무부 장관을 부릅니다. 지금 5개국은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부르고, 그 다음에, 일본은 대장성 장관이 가는데, 타케시다 노보루라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죠. 대장성 장관이 가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해가지고요, 잘못해서 알려지면 큰일 나요. 이게 대장성 재무부 장관이 모였다는 자체도 비밀입니다. 알면은 큰일 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원래는 이제 골프 치러 간다 해가지고 공항 근처에 골프 치러 가는 척하고 기자들을 버리고 골프 치니까 기자들을 따돌리고 그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날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무슨 회의 하는가 하면은 회의에 발표한 내용이 아주 짤막해요. 이게 이제 여기 프라자 호텔이거든요. 이게 프라자 호텔인데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와 이를 위한 환율 조정에 협력한다. 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면 계약이 있는데 이면 계약이 뭔가 하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이 수출이 무역제가 너무 나니까 너희들 돈 평가 절상시켜라. 아까 그랬죠. 절상시키면 수출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 2년 내에 너희들 돈 100% 250엔 하는 걸 120엔으로 절상시켜라.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yes 그랬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발표를 못해요. 발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만 하고 가요.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엔화가 원래 120엔, 250엔 했잖아요. 250엔 했던 게 금방 얼마나 떨어진가면요. 120엔으로 떨어집니다. 120엔으로 떨어졌다가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80엔으로 떨어집니다. 80엔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중에 120엔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요. 동일본 대지진 때 75엔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지금 얼마가 하면 한 105엔 정도 되죠. 그죠? 105엔, 지금 105엔이요. 일단 120엔으로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50엔 하던 게 120엔 떨어지면 수출이 어떻게 돼요? 수출이 절단 나는 겁니다. 절단 나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이게 엔화가 갑자기 절상 팍 뜨니까 일본 경제가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엉망돼요.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0.5%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 모든 국민들은 성장률을 쳐다봐요. 성장률이 가장 중요해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성장률은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830만 명 나와요. 고졸하고 기타 등등 포함하면은 1년에 새로 취업해야 될 사람들이 1,500만에서 1,6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일자리를 주려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면 대체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1%가 성장하면은 약 200만 명이 일자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1,600만 명이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은 중국은 몇 프로를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 8%를 성장해야 됩니다. 8% 성장해야 되는데 8%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8% 성장하면은 1,600만 되거든요. 1%에 200만이니까. 그래서 중국이 8% 성장을 굉장히 고수했어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얼마인가 하면은 작년은 한 6%밖에 안 돼요. 경제가 나빠가지고. 무역전쟁하느라. 원래는 2% 성장. 원래는 2% 성장하니까 실업자가 얼마 나와요? 1,000만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 경제 성장을 8, 9%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치가들한테는요, 경제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은 뭘로 결정되는가 하면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소비.
또 하나는 투자, 또 하나는 수출. 이 세 가지요. 근데 지금 이게 수출이 안 되게 됐잖아요. 수출이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투자하고 소비를 해야 돼요. 투자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요? 투자하려면은 그 아파트 지으려 그러면은 아파트 짓고 뭐 다시 놀러 하면 기업체가 돈을 빌리기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주면은 아파트를 막 지어. 아파트 막 짓고 난 뒤에 그다음에 공장 공사 막 해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했죠. 그죠? 4대강 사업할 때 20조 이상 들어갔습니다. 20조 이상 들어가는데 왜 20조 이상 들어가게 했느냐? 그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20조가 안 들어가면 실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정치한 사람으로 봐서는요,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20조를 갖다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최영한 경제기획부 장관이 아파트를 막 취득도록 해요. 왜 이게 투자니까. 투자를 해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직자들만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집 사라가 뭔가 하면 소비입니다. 우리나라 구조는 소비가 무역이 40%, 40% 좀 덜 돼요. 소비가 한 40%, 투자가 한 2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하면 사람들이 실직해. 소비 안 하면 사람이 실직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살아요. 빚을 내서라도 물건 살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현재 빚 때문에 열앉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 부채가 거의 100%, 가계부채 거의 100%, 그 다음에 정부 부채 45%, 그러면 245% 이게 부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채요. 일본은 더 많아. 뭐 중국도 비슷해요. 더 많아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 왜 부채의 더미가 올라쌓여 있느냐? 그거는요,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 때문에 부채를 빚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일본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본도 금리 인하 탁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고 뭐 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도시바는 전기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요. 도시바가 코콤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코콤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냉전 체제니까 공산권에 수출할 때 규제하는 게 코콤이요. 규제하는 게. 근데 규제하는 게 코콤인데, 요때 이제 마르베니 아시죠? 그죠? 마르베니의 계열사의 주재원이 쿠마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쿠마카이가 있는데, 그때 러시아에서는 잠수함이 있죠, 그죠? 잠수함. 요 잠수함이 있는데, 요 잠수함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이 프로펠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바닷속에 트럭트럭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수함은 소리가 안 나가지고 미국이 감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바닷속에 트럭터니까 미국이 감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이 소음을 지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마침 도시바에서 제작하는 프로펠러 제작하는 공작 기계가 있어요. 이 공작 기계를 가지고 와서 프로펠러를 제작하면은 소음이 안 나. 그래서 이 KGB, 소련의 KGB가 쿠마카이, 마르베니 회사의 직원인 쿠마카이를 포섭을 해요. 포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공작으로 도시바에서 공작 기계를 러시아로, 소련으로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한 220톤에서 한 3층 집시만 해요. 그게 1억 5천만 불, 지금 시가로 1억 5천만 불, 엄청난 돈이죠. 1억 5천만 불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쿠마카이라는 사람이, 승진에서 탈락해요. 탈락하니까 성질이 빡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면서 퇴직금을 엄청나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거 퇴직금 안 주면은 고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르베니 그쪽 회사에서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요 쿠마카이가 경찰에 일본 경찰에 고발해요. 고발하니까 일본 경찰 딱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무죄. 그다음에 코콤 본부에다 고발해요. 코콤 본부에다 고발하니까 코콤도 뭐 조사 보니까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무죄. 그러니까 이 쿠마카이가 성질이 더 나가지고 미국에다가 고발해요. 미국에서 고발하니까 미국에서 도시바지로 항의를 했어요. 왜 일인데 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쿠마카이 개인의 일이다. 개인이 이놈아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잘라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 러시아의 소련의 잠수함이 북극해에 있다가 이제 세계 방문국으로 다니잖아요. 그다음 이제 이 프로펠러 개선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프로펠러 소음을 듣고 다 어디 잠수함이 어디 간지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도시바에서 그 공작 기계로 프로펠러 깎고 난 뒤에는 이 잠수함이 어디 간지를 모르네. 추적을 못해요. 추적을 못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걸 알아냈어요. 야, 도시바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알아내는데 얼마가 필요한가 하면요. 300억 불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니까 미국이 일본 보고 화를 팍 냅니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코콤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여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본이 사죄하고 도시바가 사죄하고 도시바가 그때부터 경영에 내려막기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난 뒤에 이제 일본이 이제 꼼짝 못하죠. 이제 미국한테. 그런 뒤에 루브르에 다시 G7을 불러드립니다. 재무부장 다 불러드려요. 불러드려가지고 이제 미국이 일본 보고 뭐라는가 하면 그래 이제 환율은 됐고 120원 내려서 됐고 너희들 국내 경기를 부양해라. 원래는 내정 간섭이잖아요. 경기 부양하는 게 일본 마음대로 하는 거지 미국이 내정 간섭하는 거 이게. 그런데 일본이 꼼짝 못하는 게 아까 그 코콤 위반 사건 프로펠러 코콤 위반 사건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수 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드디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내수 부양에 들어갑니다. 내수 부양 들어가는데 내수 부양할 또 조건도 돼요. 왜 조건이 되는가 하면 이제 1970년도에 오일 값이 팍 오르잖아요. 팍 오르니까 기름값이 팍 오르니까 멕시코하고 노르웨이가 채굴을 해요. 오일을 채굴 시작합니다. 왜요? 기름값 오르니까 타산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노르웨이하고 멕시코가 기름을 막 생산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거 노르웨이 멕시코 죽이려고 기름값을 팍 낮춰요. 얼마나 낮추는가 하면요. 8달러를 낮춰요. 36달러 가던 걸 8달러로 팍 낮춰가지고 죽이려고. 근데 이게 잘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요. 2000년 초까지 걸프 전쟁할 때까지 가요. 기름값이 저유가 되는 거예요. 저유가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이 250엔 하다가 120엔 했죠. 그러면 수입하기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벤츠 1억 하던 거 5천만 원 수입하거든. 모든 수입하는 물자가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반으로 떨어지니까 일본의 물가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일본 물가는 안 오르는데 아까 근원 물가 지수에서는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토지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주식가격도 엄청나게 올라도 근원 물가 지수에서는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자, 물가도 안 오른다? 미국이 또 내수 부양하라 그런다? 오케이. 내수 부양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리를 더 땡겨 내려요. 더 땡겨 내리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하면은 금리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요.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게 뭔가 하면 원래 이제 LTV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내가 만약 10억짜리다. 강남 아파트 10억짜리다. 그러면은 원래 한 50% 5억 정도 빌려줬잖아요. 우리는 전에 한 7억까지 빌려줬나? 지금은 9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될걸? 우리나라 LTV는 지금 강남은 뭐 10억짜리 아파트 안 빌려준다는 것 같은데?
빌려줘도 2억밖에 안 빌려줘요. 20%밖에 안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120%까지 빌려줘요. 10억짜리면은 12억을 빌려줘. 왜 이렇게 빌려주느냐?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는 거요. 아파트 값이 1년에 뭐 2배씩 오르고 이렇게 오르는데, 당연히 120% 되죠. 어떤 경우는 최고는요, 200%까지 올려진 거예요. 왜요? 아파트 값이 1년에 2배 오를 거니까. 이렇게 이걸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버블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120%, 200%까지 담보대출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억제하잖아요. 최고가 70%걸? 강남은 9억 이상, 그거만 20%걸요? 또 어떤 데는 안 해줘. 10억 이상 안 해줄 거요.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버블 확 올라갔을 때 꺼질 때 그렇게 일본처럼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본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올라갔죠. 부동산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그다음에 은행에 연결해서 부동산 살려고 그래요.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뭔가 하면요. 이제 내수 부양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골프장 다 뛰어요. 이 골프장 짓고 호텔 짓고 리조트 짓고 스키장 짓고 왜 이렇게 짓느냐? 이제 상위층은 돈이 많이 했어요. 그죠? 버블이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당시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제차도 막 굴리고 그다음에 친목도모 해야 돼. 친목도모 하려면은 골프장 가서 친목도모 조금 아주 우아하잖아요. 호텔 가서 잠자고 리조트 가고 스키장 가고 그래서 골프장이 얼마나 지어지느냐? 2,400개 지어져요. 2,400개. 1970년대 500개밖에 안 되는 게 2,400개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스키장 1,000개. 방막 거기에 골프장 짓고 스키장 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스키장 골프장 이제 만들려면은 수용하잖아요. 그죠? 수용하는데 그 안에 민간인들 살면은 안 나가네? 안 나가니까 깡패 동원해. 야쿠자 동원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보내요. 어떤 데는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뭐가 개입되는가 하면 정치인과 관료가 개입돼. 이게 관료의 이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버블 붕괴 폭락하잖아요. 버블 붕괴해서 부동산이고 주식이 다 폭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프장의 회원권이요. 우리도 지금 회원권이 뭐 1억 간다, 3억 간다 하잖아. 그죠? 일본도 똑같았어요. 골프장 회원권이 97%나 폭락해요. 97년도에. 그 골프장에 사람 안 갑니다. 안 가니까 골프장이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면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주로. 일본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스키장이든 리조트든 이게 나중에 전부 다 폭삭망해가지고 다 없어져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막 원래 금리는 처음에 버블이 막 시작되잖아. 그죠? 시작될 때 금리를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0.5%잖아요. 0.5%인데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요.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버블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본은 이때 부동산하고 주식이 막 뛸 때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플레이션에 보면은 부동산하고 주식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게 아무리 올라가도 물가 지수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걸 실기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부동산 가치 급상승하죠. 뭐 어떤 데는 10배씩 뛰고 이렇게 해요. 뛰고 그다음에 주식 문제입니다. 주식인데 이게 1987년도에 NTT, 일본의 NTT라는 회사가 있어요. 통신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KT라는 회사예요. KT 아시죠? 네, 이걸 1987년도에 상장을 합니다. 국민주죠. 우리나라도 국민주 뭐 포스코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거 상장할 때 전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NTT를 상장할 때 전 국민들이 여기에 돈을 집어넣어요. 근데 한 주에 얼마인가 하면요. 120만 명 했어요. 120만 명 했는데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400만 명까지 올라가네? 4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주식이 막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본 전체 주식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주식에 투자해야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1,400된 주식이 지금 2,8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끌어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집 투자하잖아요. 서학개미, 동학개미, 서학개미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게. 했는데, 일본도 똑같았어요. 일본도 전부 다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작아서 안 보이는데, NTT. 이게 전 세계 50대 기업인데요. 50대 기업, 전 세계 50대 기업 중에 일본이 차지하는 게 얼마인가 하면요. 일본 차지하는 게 60% 이상 차지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전 세계를 제패해. NTT, 아까 말씀드렸지, NTT가 주식이 제일 커요. NTT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의 GDP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NTT 하나만 해도 독일 전체 주식 총액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요, 애플, 미국의 애플 아시죠? 애플 주식 총액이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과 비슷해.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여튼 NTT가 그렇게 주가가 높았어요. 그리고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 올라가는가 하면 이게 70한 5년 다 만 포인트 되던 게 얼마 올라가는가 하면요, 4만 포인트로 올라갑니다. 4만 포인트 올라갔다가 얼마로 꺾이는가 하면요, 8천 포인트로 꺾여요. 버블 꺼지면서 8천 포인트로 꺾였다가 아베가 등장하면서 얼마 올라가는가 하면 지금 한 2만 7천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만에 절대 못 미쳐요. 그 당시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잘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도요. 사업할 필요 없어. 왜 사업할 필요 없는가 하면 사업하는 것보다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 남는데 사업해봐야 수출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사업 안 하고 뭐 한가 하면요. 기업 재테크야. 우리나라도 있대요. 재테크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포스코에, 그 박태지 회장 있을 때는 이거 안 했는데, 김만지 회장이 딱 오더니만, 야, 기업체에서 돈 그렇게 많이 못 번다. 많이 못 보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치동에, 포스코 센터, 이거 샀잖아요.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하면 기업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R&D 이런 게 해야 되고, M&A 이런 게 해야 되는데,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그 강남에 있는 한전 부지 10조 주고 산 거 아니에요. 10조 주고 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차라리 미국 가가지고 기업체 M&A 해가지고 10조 되는 M&A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요번에 현대가 하나 샀더라고. 그 로봇 회사 하나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정 회장 아들 그 사람이 지돈 2,400억 달러 내고 2,400억 원 내고 그래서 10억 달러 되는 1조 되는 로봇 회사 하나 산 겁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그 당시 일본은요 그런 거 할 생각 없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니까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진무천왕 이래로 최고의 호황기였어요.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버블이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버블, 이거는 정상적이다. 정상적인데 항상 위기는요. 최고로 잘 될 때부터 위기가 와요. 그래서 위기는 장밋빛으로부터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근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자,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노력하여 이룬 결과이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이게 그래서 뭐란가 하면 이게 바로 일본의 진정한 힘이요 경제 호황이다. 이게 국뽕이라 그래. 국뽕의 절정 시대입니다. 국뽕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국민들이 전체가 히로뽕을 맞았다. 히로뽕을 맞아서 히로뽕을 맞아가지고 희왕한 상태에 산 얘기가 국뽕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다. 히로뽕 맞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게 국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이때 전부 다 이는 전체 국뽕이요. 버블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무역 흑자는 당연하고, 흑자로 자산 가치가 떡상되는 거. 이 전부 다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떡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얼굴에 화장품 바를 때 덕지덕지 부르면 떡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네요. 덕지덕지 해가지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떡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자로 자산 가치가 떡상이 되고 내려갈 때 떡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계속 일본 경제는 발전하고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고지마 노부타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부자 된 거예요. 부동산으로 천억에 우리로 말하면 1조를 번 겁니다. 1조를 벌어가지고 돈 많잖아요. 돈 많으면 술집 가면은 얼마를 가져가는가 하면 100만 원 다 벌어가지고 가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고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되지. 그 돈을 딱 술집에 가져가가지고 딱 붙여놓고 쉬지도 않아. 쉬지도 않고 옆에 있는 아가씨 가슴에 한 20만, 100만 원이니까 한 10만 원 꼽아줘. 지금으로 하면 한 2, 300만 원 되죠. 그죠? 뭐 치마에는 뭐 더 많이 꼽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시기요. 술집 아저씨도 좋지. 이때가 좋았어요. 이때가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좋은 시기였는데 나중에 버블이 꺼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빚이 얼마냐? 빚이 100억에 우리나라로 하면 1000억에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 다 해요. 록펠러 센터 매입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매입하고 콜럼버스 픽처스 매입하고 돈이 남아 도니까 흑자가 많으니까 남아 들어가지고 막 부동산 매입하니까 이게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 그러고 그래서 일본도 지금의 그 흑자로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외국에 투자해 놨어요. 투자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투자하면은 국채라든가 건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채 사면 이자가 들어오고 빌딩 사면은 임대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은 매년 20조 엔 이상이 들어와요. 20조 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 하면은 220조 되죠. 그죠? 220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588조인데 220조면 우리나라 예산에 한 40% 들어, 40% 되나? 그쯤 되죠. 40%가 어디서 들어와요?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얼마 들어오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의 채무배가 채권만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4천억 달러가 돼가지고 한 25조 원 정도 들었고요. 20조에서 25조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돼. 일본은 얼마나 투자되어 있느냐? 3조 달러가 투자되어 있어요. 버블 붕괴 이후에도 일본은요, 돈 막 쥐어가지고 해외에, 자산을 계속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 명화를 싹 쓰자합니다. 예. 유럽 가가지고, 고흐의 해바라기를 얼마에 그림도 조그만해요. 요 그림 해바라기. 요 그림을 얼마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얼마에, 3,990만 달러. 이게 3,629만 달러면 이게 얼마가 400억 정도 돼요. 400억. 400 이상 주고 들어와요. 400 이상 주고 요 조그만 그림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명화를 다 수입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그 유럽의 명화 전시회를 갈 때 유럽 갈 필요 없어요.
일본 전시회, 유럽 명화 전시회 그거 가면 돼요. 그렇게 많이 사들인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해. 폭등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전체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니까 80%는 박탈감을 느껴요. 박탈감뿐만 아니고 도쿄 시내 집값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80%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도쿄 근방으로 다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쫓겨가가지고 또 이제 사무실은 도쿄 시내에 있으니까 거기 그 도쿄 근방에서 사무실 출근하려 그러면은 지하철이 지옥입니다. 완전 지옥이요. 특히 일본, 저도 일본에 한 얼마 있었는데 일본의 사무실은요 8시 반 돼야 문 열어요. 8시 반 돼서 9시 근무면 30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간대 몰려. 그 시간대는 완전히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냐? 도쿄의 땅값이 비싸니까 전부 다 도쿄 근방으로 갔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쿄는 아직도 지옥철이요. 이 사람 밀어 넣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빡집이 말도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집도 집을, 물론 집 못 사지. 원래 이제 일본 집을 닭장이라고 그러는데, 닭장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팍 뛰었죠, 원래 뛰니까 서울 시민들 분노가 하늘 끝까지 간 거예요. 정부 불신하잖아요. 사실 이 정부가 집 정책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명박 정권 때는 무슨 보금자리? 50만 원. 질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에서는 예, 부동산 규제 풀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지어가지고 빚내서 아파트 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근근히 이렇게 왔던 건데, 요번 정권 들어서 아파트를 안 지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울 시민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정권 지지율,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서울에 집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 60% 돼요. 집 가진 사람이 한 40%입니다. 그럼 60%는 이거는 죽을 지경이지. 다른 집은 다 집이 있어가지고 집값 떨어가는데 이 집 살 집도 없는데 나중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경기도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못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니까 정부로서는요 어떤 대책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정권이 무너져요. 서울시장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 여당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정책을 내야 됩니다. 내서 집값이 안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일본도 온 80% 되는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요. 빨리 이거 집값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일본도 버블을 꺼트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